지지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가 새롭게 나왔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1.2%인데 이게 취임 이후에 최저치에 근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대책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우리 장희찬 최고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얼미터 관계자도 부동산 대책 탓이 크다. 근데 그나마 이제 외교 일정이나 코스피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걸 막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CBS랑 KSOI가 서울 지역 주민 8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걸 보면 부정이 긍정을 초월했어요. 긍정이 한 47밖에 안 나와요. 네. 부정이 49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민심이 사실은 전국 민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네. 심각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조사를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죠, 서울에서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서울부터 네. 이런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다음 순서 이제 경기도로 번지거든요. 서울 경기도에서 부정이 긍정 초월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정권 지금 4개월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초반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이 정치적 사건 때문에 막 풍파가 있었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정치적 사건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능 등으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무능, 관세 협상 실패라는 무능, 그러니까 무능 하나만으로 정치적 사건 없이 이 정도로 지지율을 빨리 까먹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기록적인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사철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3월이 이사철이에요. 애들 학기 맞춰서. 네. 그러면은 12월, 1월에 계약해야 돼요. 그때 이제 그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은 다 뚜껑 열릴 거예요. 이사 갈 수 없는 상황. 전세가 씨가 마르고 다 월세가 돼 있고 월세값이 폭등되면 네. 평범한 집안에서 아버지 직장 생활하고 뭐 어머니 맞벌이해도 월세 200, 300, 400 내야 되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게 힘들죠. 이제 현실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연초에 지방선거 앞두고 그 이사철 계약 시즌에 지지율 더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코스피 4천 가지고 아무리 쇼를 해도 노무현 정부 때도 코스피가 184%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완전 망했잖아요. 예. 결국 우리 몸에 더 와닿는 건 소수의 부자들이 돈놀이하는 주식시장보다는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 주거 문제나 물가 문제가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동학 최고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솔직히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긴장해야죠. 예. 긴장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대전 집에 갔더니 네. 어머니께서 네.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미 그러한 홍보, 그러니까 야당에서의 공격이 약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산다면 실수요자들은 살 수는 있어요. 네.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으나.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어머니는 뭐 아들이 민주당이니까 그래도 우호적으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걸 보니 이 야당의 홍보가 좀 먹혀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자체의 느낌보다는 네. 약간 고위직들의 발언이 네. 굉장히 불씨를 당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경 차관 물러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러한 문제가 오히려 더 사람들의 민심을 좀 요동치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까지 다 고려는 했을 거예요. 이 정책을 던졌을 때 이것이 A 방향, B 방향, C 방향으로 튈 거다. 이거는 예측을 다 했을 것이고 그걸 감안한 채로 이걸 던졌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예측을 했다면 이것을 후퇴하기에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전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오히려 더 후퇴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주희석 최고가 보시기에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론은 그러하지만 뭐 이상경 차관은 사퇴했고
이 안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조금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요동을 치고 있더라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저번 이전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네. 잘 못하고 있으면 고정인데 그 잘하고 있으면서 잘 모르겠다로 한 1%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 계속 부동산 규제나 정책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잘 못하냐 잘하냐 어느 정도는 좀 특히 잘 못하면 고정이 된 상태예요. 이미 제가 봤을 때. 근데 아까 우리 장희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있을 일들로 인해서 더 지지율이 요동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이 밀고 나가잖아요. 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정리되는 게 없으면은 파생되는 일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쭉쭉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이사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돼요. 아까 뭐 실수요자는 된다고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같이 이제 최근에 애도 둘째도 임신해가지고 이제 집 좀 조금 넓은 데로 혹은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저 지금 엘베 없는 다세대 주택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자녀 키우시면서. 네, 엘베 있는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확 드는데 그 정도 돈이 없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최대한으로 해놨단 말이죠. 엘베가 있는 빌라와 없는 빌라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한 1억 원 차이는 나는데 근데 그거는 동네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뭐라고 해답을 내놨는지 아세요? 주식해서 그 돈 벌어서 살아.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맞아.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코스피 5천 종용하고 이사가 어디 대출을 받아? 너 같은 가분개가 너 있는 거 털어서 주식에 넣어. 그래가지고 코스피 오르면 그 돈으로 이사가 어디 대출 받아서 이사가 현금으로 이사 가야지 라는 게 최근 1, 2주 사이 대통령실과 고위 당국자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기던 게 뭐 이렇게 몇 달 만에 4천이 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국제 경기 왜냐면 그리고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올린 코스피가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끌어올린 코스피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코스피 올라가는 거는 전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예. 좋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오른 정부가 노무현 정부예요. 예. 근데 부동산 정책 제일 실패했기 때문에 처참한 지지율로 막을 내렸잖아요.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코스피만 가지고 와 우리 잘한다 하고 있다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저 주희삭 최고위원이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제가 봤을 때 30대 되게 평균 네. 딱 평균 청년의 삶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평균의 청년들이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내가 앞으로 벌긴 버니까 대출 받아서 잘 갚으면서 나도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막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애 둘이고 하면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제일 좋은 루트가 청약이에요. 근데 이제 당첨돼도 못 사. 맞아. 왜? 청약 중도금 대출을 40%로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청약을 누구만 할 수 있다? 현금 돈 60% 있는 사람. 이상 가지고 있는 금수저들만 할 수 있다. 이래놓고 실수요자는 우리가 안 막았다 하면 옆에 있으면 바로 저런 청년들이 정치인이니까 참는 거지. 일반 실수요자한테 바로 싸대기 맞는 거예요. 이거는. 당첨돼도 대출이 안 돼서 아예 같이 눈물을 못해요? 머금고 포기했다는 포기하고 기사가 막 팔아야죠. 나와요. 분양권 팔아야죠. 와,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예측 못했던 건 아닐 거고 예. 지금 그것까지 다 예측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어쨌든 불이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해서 결국 지금의 정책을 내지 않았다면 네. 결국 불이 더 커지게 번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예측을 해서 내놓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 근데 토호제 전체 그냥 다 지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같이 조금만 버텨보자. 얼마나 죄송하지만 버티면 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이거를? 정권도 이것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이게 훨씬 더 큰 이반이나 혹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정책은 내년 말까지가 시효예요. 일단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요? 내년 말까지 유지가 되고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대출과 관련돼서는 어제 조치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출을 갈아타려거나 혹은 대출이 더 필요해가지고 금리를 좀 낮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원래 규제 대상이었는데 네. 미세하게 그런 건 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도록 했어요. 근데 청약 대출은 여전히 묶어놨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건 대환 대출 이제 묶었다가 욕을 엄청 처먹으니까
대환 대출만 푼 거고 감이나 먹어라. 이씨. 청약 대출은 여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약을 받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가 있을 이유가 뭐냐? 은행이 알아서 하게 해줘라. DSR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LTV를 그 생애 첫 집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묶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같이 좀 버티자는데 왜 자기들은 장미 아파트랑 반포 아리팍에서 버티면서 주희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엘베 없는 빌라에서 버티라고 합니까? 그게 뭐 같이 버티는 겁니까? 네, 강유정 대변인이 저는 장동혁 대표 비판 논평하는 거 보고도 어이가 없는 게 다 합해서 10억도 안 되는 집 가지고 시골 노모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강유정 대변인 재산 신고 보면 반포 대장 주인 아리팍 살아요. 시세가 50억이 넘어요, 거기. 그리고 그분 차가 보통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그 고위공직자 가면 국산차로 많이 바꾸거든요, 눈치 봐서. 차가 뭔가요? 저도 최고위원 할 때 국산차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또 이제 자유로우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포르쉐 까이엔 쿠페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들은 까이엔 쿠페 타고 아리팍으로 퇴근하니까 버티자 하지. 왜 자세대 주택 살고 빌라 사는 사람들 보고 버티자 하냐고. 포르쉐가 그냥 서민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2억이에요, 2억. 장동혁 대표 보령에 있는 아파트보다 그 까이엔 쿠페가 더 두 비싸요. 채 살 수 있어. 보령에 있는 아파트 2채 살 수 있는 거네. 아니 근데 저는 야. 그 생애 첫 집만 묶을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그 한 가구의 한 주택의 경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규제를 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그리고 보유세도 그 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유세를 화끈하게 낮춰가지고 계속해서 어쨌든 개인이 아니면 가정이 그 집을 점점 늘리면서 자녀도 키우고 그 세대가 이렇게 한 시기가 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삶이 한 생애가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집이 커졌다가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텐데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규모를 계속 이 대출이나 뭐나 뭐 나이에 따라서 규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내년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이동원 최고가. 다른 측면의 이거 문제가 참았다가 있어서. 풀리면은 이제 집값이 또 막 올라간다고요. 이 욕구가 풀리면 2년 묵혀놨던 거 한꺼번에 뛰는 거 아니야? 한 해 2억 뛸 거 있을 막.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를 딱 이제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개인의 뭐 이 빚 문제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들의 뭐 빚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더 풀어서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라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이제 예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1주택을 뭐 지금 주택 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실수요자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허가만 받으면 그냥 지금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모든 걸 다 막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 주도 하여튼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저도 목소리 내겠습니다. 대출, LTV, DSR 뭐 좀 각종 풀어주도록 각종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뭐 풀어줬다고? 영종도로 이사하면 안 되나? 저 서대문 구의원이 거기로 가면은 유원직 박탈돼요. 장동혁 대표도 이게 실수요자로 여사칭을 하고 있는데 두 채 정도 할 수 있어요. 아이 자유로운 영혼이시라지. 근데 보세요. 다 지금 국민들이 열받는 게 니들은 묶어놓고 정작 강남에 집 샀네. 그리고 지역구에는 임대 사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강남 대신 구로에 집 샀다는 걸로 이 프레임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이긴 그러니까 했어. 정말 투자나 투기 목적이면 그 지분까지 포함한 4채 6채를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맞아요. 강남 3구나 마용성에. 근데 구로에 집 샀고 제가 구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도강 금강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서울의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난 대표적인 지역으로 묶이는 데잖아요. 구로에 집 있지. 충남 보령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4선 활동한 동작에 집도 안 사는데 자기 지역구 시골집 전혀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아파트 사고 부모님 그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판잣집 같은 부모님 모친이 살던 집 물려받고 이거는 미담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 덕분에 장동혁 대표의 인간적 미담, 흑수저라는 게 오히려 드러난 셈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역공이라고 하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멘붕이 온 것 같아. 민주당이.
이게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장동혁 대표의 뭐 소유한 집 내용을 또 민주당에서 또 파악한 상태에서 아니 6채를 들어갔을 어떻게 거 아니에요. 실수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개수로만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도. 동학이 형도 예를 들면 별장이 5개인 거 아니에요. 동학이 형도 별장이라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로에 사는 집, 예. 지역구 집, 그리고 여의도 앞에 오피스텔,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 예. 시골 판잣집, 예. 그리고 나머지 2채는 처가 쪽으로부터 10분의 1 상속 지분인 거예요. 그거는 처가 식구들이 다 사위, 며느리, 딸 이렇게 10분의 1씩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해 준 거예요. 그 지분이에요. 네. 자기 소유 집이 아니라. 예. 그걸 해서 6채를 아는데 근데 저는 알고 있어. 우리 그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말 소탈한 서민인 우리 동학이 형은 심정적으로 장동영한테 공감할 거야. 그 시골집에서 눈 쓸고 막 하는 거 보고. 근데 저 형이 반포 아리팍 살고 포르쉐 까이엔 타고 다니는 강유정한테 공감을 할까요? 30억 넘는 장미 아파트 김병기한테 공감할까요? 아니 참 부러워. 분당에 30억 가지고 않습니까? 있는 이재명한테 공감할까요? 못해. 그러니까 정말 나는 동학이 형은 비판 안 해. 다 알고 있어. 다 여기 사람이 우린 다 너무 알고 있어. 착해가지고. 예. 아, 뭘 알아? 왜 이렇게 나를 잘 알아? 왜 날 잘 알아? 댓글에 보면은 이동학 오늘도 홍익인간 됐다. 공천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고 노고가 있어요. 많으시네. 영종도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그리고 영종도로 이사 오세요, 여러분.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잖아. 여야 불문 많이 있는데 많죠. 대구시장 하셨던 분들 다 대구에 집 없었잖아요. 다 서울에 있고 관사 살았잖아요. 그냥 홍준표 시장 전 시장이었던 권영진도 그렇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은 퇴임할 때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잖아. 대구 시장이 그런 분들 많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런 분들 많죠. 많이 여야 불문 많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뭐 한쪽만 까기 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제 막 뉴스 보다가 전남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해당 지역에 집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아, 대박. 전부 한 명은 판박이네 그거는. 한 명은 우리는 대구에 한 아니, 명은 있을 걸? 우리는 대구에 한 명은 있을 걸. 한번 해봐. 내기 살찐 해봐. 고양이들 누구? 오늘 출연료빵 해? 대구에 한 명 있나 없나? 한번 난 있다 해 걸게. 아 근데 있겠지. 그럼 광주도 우리도 있다 그러면. 경북에 한 명 있을 걸? 야. 전남대 경북 한번 해봐. 근데 머지않아 요거 언론사에서 조사하겠지. 나온다. 하겠죠. 나온다. 그러면은 하자. 밥 한번 사기. 밥 한번 사기. 하자. 밥 한번 사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비율로 비율로 따져야 돼. 불리해. 대신. 내가 이겨도 내가 동학이 형한테 어떻게 벌어도 먹어. 비율로 따져가지고 아 이제 돼. 그냥 그 정도는 살 떡볶이 수 먹으면 있어? 되지. 아. 두끼 떡볶이 가서 무한리필. 눈물 나게. 되게 잘 어울린다. 약간 짠돌이 이미지인가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서민 이미지가 서민 굉장히 이미지가 강한. 좋은 거예요. 형. 짠돌이 좋은 아닌데 거야. 없는데도 막 퍼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래놓고 영종도에 막 아방궁 차리고 살 수도 있어. 알고 보니 막 80평 저렇게 사는 거야, 속다는 척 80평 하는데 영종도. 영종도 갔는데 집에 막 자쿠지 있고 막 사우나 열심히 사는 사람. 거기서 씨가 하고 막 그러고 살 수 있어. 막. 자쿠지 씨가. 사우나 설치하고 모르는 막 거야, 또 킹 사람. 사이즈 침대 하고 막 이렇게 야. 살고 있어. 서울집값 안정위에서 당정이 야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급하긴 급한가 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전 이거 아주 안 좋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불가능하다고도 뭐 정책적으로 뭐 지금 아니 뭐 다수당이고 네.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죠. 법안 근데 통과할 이거 수 있고 다. 난리 날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안 그래도 서울에 너무 밀집되고 그런데 서울이 일단은 더 그 과대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없고 평야 지역이고 막 그런 데들은 계속 도시가 외부로 확장되면서 네. 중앙 부분이 다 슬럼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인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막상 막아서 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게 하고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서 그다음에는 신규 이제 뭐 아마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추진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추진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그 그린벨트가 갖고 있었던 순기능은 완전히 없애는 거고 뭐 제가 그냥 뭐 전에 듣기로는 예전에 센트럴파크 뉴욕에서 센트럴파크 거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 원래는 거기다가 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정신과 의사인가 누군가가 맞아요. 네, 네. 거기에 센트럴파크를
안 지어놓으면은 나중에는 그만한 정신병원을 짓게 될 거예요. 그거 기억나네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도심에 각 그런 공원들이 있고 그린벨트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제 전체 시민들에게 순기능도 있는 것인데 그냥 이 어쨌든간에 집값 안정을 하겠다고 막상 재개발 재건축은 막으면서 신규 공급을 저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 반대하고 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좀 들끓어서 약간 좀 그거를 공급 계획으로서 약간 좀 누르려는 의도이긴 한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에 부딪혀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린벨트 저는 뭐 일부 보세요?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해서 공급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공급에 겁니다. 대한 이번 정부가 의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신뢰를 주기 위해선 이런 이야기들 반드시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급지 특히 강남 일대에 대한 그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사실 그 과천 일대라든가 뭐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됐어요. 많이 개발이 된 지역도 있고 그 지역을 일부 그 해제해갖고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갖고 전체적인 뭐 국토 균형 개발 아니면 그린벨트 이런 문제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이라는 데가 사실 남산 있죠, 북한산 있죠, 밑으로 가면은 관악산 있고 뭐 청계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뭐 지금 지정한 걸 그대로 천년만년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지금 K 클라이밍 아시죠? 한국 와갖고 도봉산 올라가고 남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유행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큰 도시에 큰 강과 산이 같이 있느냐 이렇게 공존하기가 어렵다. 우리 해외 나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프랑스, 독일 다 구릉성 산지에 터널 하나 없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등산하려면 차 타고 한 1시간 이상 가야죠. 해외 나가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정도의 조치는 진즉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과거부터 그린벨트를 과감히 해제해야 된다. 좀 비슷해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린이고 사실은 저기 은색이죠, 실버. 왜냐하면 다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키워요. 비싼 땅에서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왜 거기서 키우냐? 일단 언젠간 풀리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물론 하고 있죠. 근데 토지 공급이 일단 강남이나 이쪽에 주거 환경이 그래도 좋은 데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토지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이제 도심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쪽으로 해서 좀 저는 굳이 서울에 이건 행정구역상 서울 시내 그린벨트 경기도 있지만 강남 밑으로 경기도 쪽도 괜찮아요. 판교 쪽으로 쭉 가서도 거기 산은 있고 산은 빼더라도 나머지들을 잘 개발하면 고급 주택가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 도심에 밀집된 기능들을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수도권에 과밀화되는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은 세제 혜택 등을 줘서 좀 더 멀리 경기도 남부나 아니면 충청도나 멀리 빼서 기업들이 좀 옮겨갈 수 있게 그건 뭐 장기간의 계획 유도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나 대법원 이런 것도 다 서울서 빼면 돼요. 저기 지난주 이 자리에 얘기했지만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된다. 말씀하셨죠. 저기 뭐 시와 신도시 이런 데로 가도 돼요. 대법원 같은데. 그러면 변호사들 아니 변호사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대검 세종으로 가셔야겠네요. 대검이나 뭐 이쪽에 있는 변호사 판사분들 다 지금 반포 안 살고 좀 가면 강남이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강남의 집값이 비싸면 도심 재개발도 땅값이 비싸서 안 돼요. 슬럼이 돼도 사실은 여기 가격이 비싸지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실 때 집을 팔고 갈까요? 평생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요. 강남에요? 네. 근데 수요가 빠지면 어차피 추가 수요나 조금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국회의원도 다른 지역구에 계시면서 그 집은 안 팔고 그쪽에 가서 전세 살잖아요. 제가 그래서 월세나. 밤새 고민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뭡니까? 저 뭐 비슷한 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소득, 시장 금리 일정 부분 이상은 다 양도소득세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로 이사 갈 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연 양도소득세를 하면 돼요. 상속이나 증여할 때 또는 같은 값으로 갈 때는 당연히 인정해주지만 나중에 현금화할 때 그때는 계속 이연시켰다가 나중에 환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의 수익률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정 지금 금리로 따지면 약 4% 이상의 수익률은 없다.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미국이 약간 이런 토지 공개 싱가포르는 더합니다. 사실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니까 부동산에 살 수 있지만 사실은 초과 수익률은 없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사놓고 내가 딴 쪽으로 간다? 사실은 자산 가격을 노린 그런 거는 불필요해지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일하시고 많은 공직자들께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렇죠. 근데 전 국민으로 따지면 찬성하는 분이 더 많을 거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모 자체가 없어져요. 네네. 네. 그 토지에 대한 지나친 뭐 이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은 어느 정도는 그 수요를 누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개념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나오면 정말 크게 부딪힐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지 무슨 공산국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싱가포르 이야기거든요. 같은 경우가 집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집을 굳이 소유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거기 인구가 600만이 좀 안 되는데 도시국가잖아요. 소유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국가에서 아예 살 집을 지정해 줍니다. 아예 구역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너 여기서 살아. 그리고 아주 싸게 월세나 전세로 살 수 있는 월세인 것 같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괜찮은 집을 다 지정해 주는데 소유한다는 건 극히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만들이 더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싱가포르이 국민소득이 한 8만 불 정도 할 겁니다. 그 9만 달러, 10만 달러예요. 8만 불 이상인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이 제곱미터 그러니까 3.3 제곱미터당 대략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구매력도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그 거기가 서울만한 지역이잖아요. 네. 서울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지금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들을 딱 똑같이 싱가포르와 우리랑 비교하려 그러면 그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의 강남의 그 집값이 오른 이유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 갖고 있네 똘똘한 한 채 갖고 가서 강남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보고 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한 20년 되면서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정에서도 똘똘한 한 채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 정책적 목표를 다 했다. 그래서 과연 한 채 100억 갖고 있는 사람과 5채 50억 갖고 있는 사람 비교했을 때 5채 50억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 조세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 그런 부분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 댓글에 가장 베스트 댓글이 그 글이었어요. 뭐 장동욱 대표 이야기 나오면서 5만 원짜리 한 장이랑 1,000원짜리 8장 갖고 있으면 너 뭐가 좋을 건데? 그런 질문도 하고 그 베스트 댓글로 있더라고요. 근데 8,000원 가지고 갔다는 게 잘못이야? 당연히 다 5만 원짜리 가지고 가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근데 야, 그 공개념에 대해서 그 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논란이 커질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비슷한 정책을 옛날에 정의당에도 또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토지 공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장 수익률 매년 국고채 수익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1% 정도만 가산점을 주면 됩니다. 복리로. 그러면 한 20년 지나면 집값이 더블이 돼요. 거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아예 앞서 말한 그 지방에서 똘똘한 층 다 오르는데 여기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몰리는 것 또는 집을 안 산 청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못 샀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계속 이게 원래는 다주택자 잡으려고 좀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잡았어요. 그럼 똘똘한 한 채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똘똘한 한 채 잡으려고 또 그거를 보유세가 아니라 이제 공개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 정책 내실 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내보고. 왜냐하면 앞서 저는 예전에 세종시를 출입했었는데 세종시 평당 수용가가 처음에 20 얼마가 그래요. 연기군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도심도 재개발도 하고 쭉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지만 거기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기대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땅값이 오릅니다. 네네. 연기군 같은 경우도 사실 세종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몇 년 사이에 땅값이 폭등을 했는데 폭등은 다 사실 외지인들이 미리 사놓은 겁니다. 정보를 듣고. 그러면 아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익률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까지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안 하고 있는 대책이긴 해요. 그냥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의 젊은 의원들을 제가 잘 꼬셔서 해보려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갈 길이 멀어요. 예.
이 정책이라는 게 뭔가 나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뭔가를 찾아내잖아요. 이번에도 찾아냈다. 다주택 서울 주택 이제 묶어버리니까 토지 소유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주상복합이나 이런 거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도 몰리고 있고 지금 동탄이 또 풍속 효과를 내리고 있고 구리나 이런 쪽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공급의 대책을 많이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이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까지 번져서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개수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6채의 집에 모두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머리랑 발이 따로 자냐 따로 실거주하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래요. 이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비난받을 만한 사안인지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이준우 네. 인증 대변인님께서 먼저 한번 장동혁 대표께서 인증해 주신 거잖아요. 장 대표님께서 이제 대변인 임명할 때 이제 한마디 이제 인증 대변인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대표 출범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인증이란 말을 이제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예. 오랜만에 소환시켜 주가지고 인증 대변인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총 6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거주한 건 정확히 말하면 4채가 됩니다. 네. 4채가 되고요. 나머지 2채는 지분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자, 4채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구로구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게 있습니다. 30평인데 저는 이 30평 아파트가 서울에 이렇게 싼 데가 이번 처음 알았어요. 구로구의 현대 아파트인데요. 30평대인데 4억 8천만 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실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인가요? 호가가 있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많이 올랐으면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아마 이게 막 그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공시지가 그걸 아마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시 아니면 가격이면은 실제 거래 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 이 논평을 낸다 그러면 가격이 네. 높은 걸 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제 거래 가격을 아마 찾아가지고 4억 8천에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민주당에서 물어봤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원래 재산 신고할 때 공시가하고 실거래가 중에서 높은 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공시가가 됐든 실거래가가 됐든 이거는 뭐 하여튼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게. 네. 높은 가격이다. 높은 가격이니까 어쨌든 높은 거가 이제 4억 8천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싼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누구죠? 그 이제 복귀왕 의원님이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로 했는데 네. 지금 5억도 안 되는 아파트 있는 거니까 이거 하층민 수준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그렇죠.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저렴 아파트. 거기 해당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도 여기 눈여겨 보기로 했어요. 예. 왜냐면 저도 서울에 지금 집이 없는데 예. 이런 데 찾아가서 한번 자세히 보면 구로에 거기 괜찮네. 자가 될 수 있겠다. 여기 구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4억대 집을 살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4억 8천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단독 주택인데 이건 20평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2,870만 원. 이거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건데 지금 94살 노모가 혼자 계신다 하더라고요. 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아파트. 현재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한테 물려받았고 본인도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낡은 이제 단독주택이다. 시골에 있는. 네. 근데 단독주택을 보기에는 그 사진 보시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이라면 뭔가 좀 정원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조경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전혀 네. 없는 시골에 있는 약간 아주 오래된 낡은 집입니다. 그냥 그 정도가 이제 2,870만짜리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20평 아파트. 이거는 이제 1억도 안 해요. 9,800만입니다. 자, 이거는 20평입니까? 31평 아니고요? 20평. 예, 20평 됩니다. 1억이 하지 않는 아파트. 예, 20평대 아파트. 그 지역구니까 여기 당연하죠. 아파트를 샀다는 자기 지역구니까 이제 뭐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에 전세나 월세를 했고 네. 서울에는 자가를 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장동혁 대표님은 자기 지역구에 자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이제 국회 앞에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네. 그 오피스텔이 1억 7,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의정 활동하면서 당 대표니까는 여기서 이제 못 내려가고 사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밖에서 이제 좀 긴밀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거나 잠깐 뭐 좀 휴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이 국회 앞에 제법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이런 거 보통 월세로 하지 않아요? 월세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분 장 대표님은 보통 집을 다 사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살만한 게 예.
이렇게 다 해도 이게 전부 다 더하면 6억 얼마밖에 안 해요. 아, 이 월세보다 이게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자율에 비해서 월세가 더 비싸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네 채 다 합해서 6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추가로 보면 두 채는 뭐냐? 이게 이제 상속 지분이에요. 그건 지분 일부니까 얼마 되지 그렇죠. 않는다 이건데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10분의 1이에요. 그 아파트 값에 10분의 1이니까 5,500만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진주,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지분이 5분의 1입니다. 예. 그러니까 2,700만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더하면 8억 원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8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론 공세를 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전략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사연을 듣고 보니까 또 일리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편 일리는 부분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이를테면 구로구 아파트는 국회에서 엎어지면 코달 곳인데 이를테면 그 지방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서울에 집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이를테면 그 주거 목적으로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구로는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 오피스텔을 월세도 아니고 구입을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샀다라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익 대표에게 이제 6채가 웬 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부동산 대책 TF가 꾸려졌는데 네. 국민의힘에 네. 장동익 대표가 그 TF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일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여당이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사실 왕도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급등을 하니 수요를 한시적으로도 억제를 한 다음에 공급책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보자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막무가내 비판만 쏟아내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안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왜 그걸 우리한테 묻느냐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한편 야당이니까 뭐 그것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동익 대표를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 소유가. 네.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보령인가 그 지역구인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집을 구입했다는 건데 거기가 이제 9,8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모가 살고 계시는 그 단독주택을 함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노모가 계시는데 미리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소유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전체 8억 6천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주장하는 바인데 실거래가를 보면 구로구 아파트도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래 이제 그 전 12월 말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4억 8천이다. 구로 아파트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과 지난달에 거래한 걸 보면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구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가 그리고 지금 뭐 보령 아파트 여기저기 뭐 지분 포함해서 8억 5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억 한 6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그거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마냥 지금 이 상황이 뭐 돈 얼마 안 되는 건데라고 얘기하면서 야당 대표가 그냥 소위 속된 말로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 다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고 본인들도 과거 2020년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에서 1주택 2주택이면 한 채 팔아라 막 이랬잖아요. 공직자들한테.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공천의 기준에도 1주택 이 우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했을 때 두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비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장동혁 그 대표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 비판했던 수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를 따져가지고 뭐 그 똘똘한 한 채니 소위 그런 것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논점을 비트는 거죠. 뭐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대통령 그럼 집 바꿉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이 나 지금 6억 8천 전세 사는데 1억 7천 대출 받아서 8억 5천 똑같이 만들 테니 6채 다 놔주시오. 바꿉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위선자냐라고 얘기 서로 공방하면 정책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장동익 대표도
평균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거 좀 많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회 앞에 개수로는 많아 그렇죠. 보이는 건데요. 구로가 집인데 오피스텔이 굳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은 없는 거예요. 너희 오피스텔에서는 주로 제가 뭐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대선 캠프 차리셨나요?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양당이 싸우시는데 이제 잠깐만 정리하면은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3자적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좀 개싸움을 하자라고 이제 들이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뭐랄까요 메신저 공격해가지고 너네들도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전 투구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춰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좀 헛다리 짚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헛다리를 짚었다고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우리 이준호 대변인 설명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의 본질, 이번에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서 분노하는 본질은 뭐냐면은 대출을 받고 개입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의 많은 민주당 출신의 뭐 의원들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못하게 해놓은 거. 이 정책을 통해서 강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출 받지 마, 갭 투자하지 마라고 막아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뒤로 다 했단 말이에요.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갭 투자해서 집 사고 그것도 상급지에다가 강남 3구 같은 상급지에다가 집을 샀고 그리고 다주택자도 한 명 있더라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장동혁 대표 같이 지방과 서울에 뭐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주택자 인 것으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고 또 뭐 8억 정도의 그 다 해봐서 했을 때 이런 상급지도 아니고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고 갭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분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너무 그 포인트를 갖다가 정략적으로 좀 잘못 틀어가지고 덮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럼 여러 채가 장동혁 대표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누가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시죠? 예, 이게 장동혁 6채 누가 8억 원대 실거래가인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 당에서 나오는 논평들을 보면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의 개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 모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 가가지고 울고 이래서 진짜 뭐 참 비난의 소지가 많은 사람이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게 안타까운 면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뭐 1억 원이 안 되는 거라도 해당 지역에 집을 샀잖아요. 네. 자기 지역구에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야 불문 자기 지역의 지방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어요. 다 서울에 집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그러니까 그 강남에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에서 머리 따로 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계양이잖아요. 인천 계양이잖아요. 네. 거기 전세 살고 계세요. 근데 집은 어디 갖고 계시냐면 성남 분당에 갖고 계세요. 분당에 그 양지마을 아주 그 대품화라고 아주 가격 많이 올라간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 투기 목적이라기보다 살다 그러니까 보니 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네. 지역구는 그러면 계양이면은 머리 따로 발 따로 아니시려면 그거 팔고 계양으로 옮기셔야죠. 계양에 사셔야죠. 계양에 전세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파에다 잠실에다 그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보령에 거기 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동혁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이미 이제 국회의원도 아닐 뿐더러 대통령 가신 분이니까 뭐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본인이 설명을 했지만 민심에 완전히 와닿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지역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도 있고요. 민주당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이고 뭐 심지어는 월세 오피스텔 없는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를테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불리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를테면 재산신고 순위도요. 1위에서 10위까지 탑 10 안에 7명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했을 때 이익을 많이 본 순서로 따져보자면은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부동산 대책으로 비롯되는 또 다른 그 논점 비틀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이 대책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수용을 한다 치면 이건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0%.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 가진 재산들이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된 재산이 일단 평균 재산이 56억인가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 수가 적어도 평균 재산 자체가 많을 훨씬 것이다. 많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한번 다 까보자 그러시네 이인선님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재산 많이 갖고 있는 게 서로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재산이 아니죠. 없는 것도 죄가 아니고. 죄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갭 투기와 관련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정권의 지금 정권의 소위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서너 명의 고위 그 정책 결정자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거기를 이제 찍어서 뭐 누구는 몇 채다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치면 사실은 차 떼고 포 떼면 정책 결정할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은 지난 3년간 뭐 결국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이렇게 몰락하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마는 그럼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동산 대책은 뭐였냔 말이에요. 공급이 뭐가 하나 없이 다 완화시켜가지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강남 이쪽 토어제 풀었다가 아뜨거 하면서 다시 규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 이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이를테면 사퇴한 국토부 차관처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그 소관부처의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허탈함, 배신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크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일관되게 비판을 해왔고 그래서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된다.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에서도 이제 말 조심해라, 설아 조심해라라고 뭐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지적을 한다면 모르지만 너무 과도한 비판, 내로남불 형태의 나는 우리한테 왜 정책을 물어? 야당은 대책 없어. 여당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상경 차관 잠깐만. 근데 야당이 왜 대책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대책으로 주장한 게 공급이에요. 공급을 늘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저희도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안 하잖아요.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공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안 늘리고 28번 억제 정책을 냈는데요. 그때 역대 노무현 정부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 기간 중에 정권 중에서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게 역설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낸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정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공급 대책을 내었는데 지금 3년 만에 교체됐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땅을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을 짓고 한 과정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 뭐 공급이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면 이제 출범한 지 5달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대책 내놔라. 우린 대책 없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요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다운되는데 그런 시그널을 안 줘요. 지난번에 9.7 대책 내놓을 때도 130만 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사실상 택가리라서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뭐냐면은 새롭게 해서 현재 상태에서 더 공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기존 이제 세대수에서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택가리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예요. 왜 좌파 정부, 진보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가를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늘리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 거고 우리의 대책인 거고 그래서 우리 하는 얘기가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폐지 안 하려고 그래요. 폐지 안 하고 좀 완화시키는 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건폐율 같은 거 상향해라.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요, 김수현 정책실장의 그 신화에 전부 다 매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김수현 정책실장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가를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자기 책에도 썼고요. 공무원들한테도 교육도 하고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 이분도 그 얘기했어요. 보수 성향이 높으면 그 자가 그 비율이 높으면 보수 성향이 높다라는 말을 본인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가는 서울 자가 말씀하시죠. 그렇죠. 수도권이죠. 수도권 자가. 그 수도권이죠. 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일단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사람들이 그 지키고 싶어 하죠.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이런 분들은 보수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런 정책의 큰 그림 보면은요. 자가를 못 가지게 만들어서 전 국민의 월세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수화된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이상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넌센스죠.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그런 기조 속에서 이걸 본다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 공급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될 거다. 안 하려고 라고 해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곤란하죠. 무슨 공급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을 눌러넣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2030년까지 135만 원은 너무 먼 얘기고 임기 끝나니까. 그래서 지금 한정희 정책위 의장도 지금 한정희 의장이 TF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공급 대책들을 지금 뭐 다음 달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내놓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집을 많이 가진 자가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보수화돼서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그런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어디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권을 그렇게 홀라당 넘겨줬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잡으면은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세판이 때잖아요. 지금 그 노무현 정부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정부 때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지금 수역제를 내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조짐 심상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부동산이 오를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좌파 정권에서 재정 문제를 소홀히 하고 마구 좀 풀어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국제적으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구주성한다 그러면서 재정을 이제 풀어버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 가고 부동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뭐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강한 수역 대책을 내놓은 것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또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 진보 정권, 좌파 정권에서 누르려고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시장 흐름에 맡기기보다는 자꾸 시장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낳으면서 집값이 계속 좀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을 어렵게 한 이유가 가만히 두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일단 잡아놓자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좋은 지역 상급지로 새 아파트로 지금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맞물리면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은 상급지에 예를 들어 강남에 신축 아파트는 없습니다. 지금 공급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 지난 그 박원순 시장 10년 기간 동안에 재건축을 거의 안 해버렸어요. 재건축 재개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
그리고 강남 물론 서울 전역에 새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호등 노란불을 들어오니까 마구 달려버린 거예요. 마구 달려버린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급이라는 게 바로 무슨 누구 말처럼 빵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못 찍어내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그널을 줘야 된다. 공급이 계속 좋은 아파트가 상급지에 계속 충분히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구 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불 들어오니까 마구 질주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안 사면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상급지에 지금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재건축해야죠. 재건축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그 지금 동탄이 그런 신호를 받아서 풍선효과 거기로만 뾰족 튀어나간 거 아니에요? 동탄이 한 2억 올랐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20몇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 실패한 거죠. 그 뼈 아프게 정권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 풍선효과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까지 이런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그랬더니 벌써 이제 그 옆으로까지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처럼 또 몇 지역만 한정해서 했다면 서울 다른 지역은 또 괜찮았을까요? 그런 분명히 한계가 노정된 정책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이 관건이긴 한데 서울에 아파트 새로 지을 데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규제를 풀고 이걸 지을 수 있게 하는가. 그다음에 이를테면 그 매물로 좀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정책은 뭐 세제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의 지점인데 이것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고 실제 돈은 없고 아파트 딱 한 채 있는데 이를테면 세금 올린다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한 저항도 또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급등하는 것을 이 가격 관리라도 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한시적인 대책 같은 것이지 이대로 영원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야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왕도가 없다. 이 정책은.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 뭐 네가 더 나쁘니 뭐 이런 싸움에 매몰돼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끝없이 야당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얘기를 할지 무슨 집을 못 갖게 해야 민주당 정부 정말 그건 너무 신박한 그런 생각인데 도대체 이걸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말이 넌센스죠. 그 얘기는 제가 주장한 얘기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정책실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하면은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오피스텔이 국회 앞에 있는데 또 구로에도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구로가 가까운데 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이 있느냐. 그러게요. 그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로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예요. 그리고 부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대표가 긴밀하게 사람을 만나거나 또 뭐 이제 좀 쉬고 싶거나 잠깐 쉬고 싶거나 그럴 때 엄청 가깝습니다. 국회 뭐 아시겠잖아요. 국회의원이시니까 국회에서 오피스텔까지는 거의 1, 2분 거리입니다. 근데 구로 아파트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이러면 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집에 있는데 손님 데려와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말씀도 드리고요. 또 보령에 왜 그러면 자가 있는 모친 있는 거기 시골집 거기에 있으면 되지 왜 또 보령에 또 아파트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시골집에 있으면 민원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민원인들 만날 때 이제 뭐 국회의원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자기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근처에 카페 앞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등도 제대로 안 갖춰진 그런 시골길 그런 그 아주 좁은 길을 지나서 포장도 안 돼 있는 그런 길을 지나서 시골집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거기서 당협 활동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와서 따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냐면 위선 때문에요. 위선. 지금 이상경 국토부 차관 보세요. 이분이
지금 판교에 있는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이게 40억짜리거든요. 네. 그런데 부인이 전세 끼고 33억 아파트를 또 별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둘이 단순히 합해도 73억이에요. 근데 전세 빼니까 또 재산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56억, 6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이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사는 소리가 기껏 집가 떨어지면 집 사라. 이런 게 말이야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부동산 5적, 을사 5적이라고 좀 부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정권에 보면 기재부 장관 구윤철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DH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D는 생략할게요. 거기 45억 아파트 사는데 개포동 주공 아파트 9억 주고 전세 끼고 샀습니다. 그리고 2억 원 금융위원장 이분도 DH 블랑블랑블랑 무슨 아파트예요. 거기도 살면서 네. 또 개포동 주공 아파트 8억 5천에 샀어요. 전세 끼고 샀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김영부 정책실장은요. 본인 딱지를 4억에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재개발돼가지고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에 이제 한 10몇 년 샀는데 그게 지금 4억에 산 게 지금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그렇죠.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온갖 방법 평범한 국민들이 자가를 가지는 그 방법을 거쳐가지고 집을 마련해놓고 나서 국민들도 그렇게 하겠다니까 야 너네는 그러지 마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찬지 금융감독원장은요 2주택 2상가예요. 총 4개나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계속 한숨을 많이 내쉬고 계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셔가지고 아니 그거는 뭐 공의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관 참시하지 마시고요. 좀 아니 이상경 차관 말고 정도권 같이 하셔야지. 물러나야죠. 그리고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최혁진 의원이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뭐 그 사진 들고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비판 많이 했죠. 저도 비판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을사오적의 이 부동산 정책의 그 고위공직자들을 그렇게까지 비교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의원이 막 이거 뭐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했던데 그건 그대로 부메랑대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책 그 입안자들이 그 보이고 있는 어떤 언행 불일치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이게 대통령의 의중에 실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찬진이었나요? 예. 금감원장도 금융감독원장. 예, 뭐 처분하겠다고 하나는 그랬는데 또 이제 자녀에게 준다 그래서 또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정책의 신뢰성의 차원에서 네. 이제 이런 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참 저로서도 탐탁치 않은 부분이에요. 네. 좀 더 말끔하게 어떤 그 비판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 있었다라면 더 좋았겠죠. 아니면 저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건데 혹시 이상경 차관이 사의 표명하고 대통령실에 바로 수용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경 차관이 사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10.15 대책 자체를 물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대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이상경 차관의 사의 표명을 인용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다음 이슈 갈게요. 글쎄요, 뭐 그건 어떻게 이 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경 차관이 물러나면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안 물러날 거다, 사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상경 차관의 지금 본인이 했던 실언 그리고 사과할 때도 내용이나 형식도 사실 부적절했잖아요. 예. 국토부 유튜브 나와가지고 했던 것, 또 부인 핑계 대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적절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심의 비판에 어떤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사의 표명을 한 것이고 대통령도 이거는 민심에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사의 표명으로 일단 일단락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지. 네. 저는 이 정책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정책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일단은 요 안건은 그 이슈는 접고 넘어가는데 이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아파트에 보면은 30평대 아파트가 1억도 안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댓글에 보면 무슨 몇 채 합쳤는데 8억 5천이 안 되냐 말이 되냐 이러는데 그 밑에 댓글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5천이 채 안 되는 집입니다. 이런 식의 댓글 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애환인데 이게 지방 사시는 분들 또는 수도권 상급지가 아닌 곳에 속해 있는 분들의 그런 위축감, 예, 허탈함이 더 커지는 그런 이슈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